여기 어린 딸과 함께 한국의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5살짜리 어린 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보인 한국인들의 반응에 그만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브렌다라고 합니다. 저는 5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강인한 엄마인데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저는 혼자 남아 칼리를 위해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남편 없이 딸을 혼자 키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칼리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고, 죽을 만큼 힘들 때도 그러한 고비를 전부 극복해냈죠. 하지만 이렇듯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 저와 딸 모두 일종의 슬럼프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제 삶에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고, 칼리 또한 슬슬 자신이 아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눈치라서 매번 기가 죽어있고 우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그건 바로 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거였습니다. 5살의 나이에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고, 또 이러한 새로운 경험은 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줄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남편 없이 모녀끼리의 해외여행이라는 어찌 보면 다소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여행지를 물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는 안전이었고, 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치안을 가지고 있다는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일본은 분명 선진국으로 이름 날리는 국가였지만 이 나라의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보다 못한지 일본은 극한의 아날로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사람 한 명이 해도 충분하거나 기계가 대신할 법한 일을 일본에서는 직원 3명이 달라붙어 처리했기에 극한의 비효율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짜증이 났던 점은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동전 사용이 매우 잦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카드 사용이 가능한 상점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동전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죽했으면 일본의 온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주머니 속에 동전이 짤랑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딸 칼리는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동전이 너무 무겁고 시끄럽다며 짜증스럽게 동전을 그냥 던져버리기까지 했어요. 유럽도 상당히 늙고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에 매우 심각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인데, 일본은 그런 늙은이 국가 영국보다도 훨씬 늙은 국가였죠. 그러나 일본은 유럽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의 수준 높은 치안을 만끽하며 딸과 함께 식당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 식당에 입장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일단 처음에 일본인 직원들의 응대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제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굽신거렸고, 저는 그들의 과한 친절에 약간은 부담이 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문한 초밥이 나옴과 동시에 상황은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칼리의 입맛에는 초밥이 잘 맞지 않는지 칼리는 그저 계란초밥에 계란만 먹고 다른 음식은 손도 안 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칼리가 아직 해산물을 먹지 못하는구나 싶어 아직 나올 초밥이 5개나 남았을 때 남은 초밥들을 그냥 계란으로 대체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건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초밥 중에 가장 저렴한 초밥은 계란초밥이기에 이건 그들에게 있어 딱히 무리한 부탁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제가 부탁을 함과 동시에 일본인 직원들의 눈빛은 급속도로 차가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일본에서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융통성이라는 게 통하지 않는 국가기에 이러한 메뉴 변경은 상당히 무례하게 여겨진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5살짜리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었음에도 일본인 직원들은 제가 부탁이 번역된 번역앱을 건넴과 동시에 자신들끼리 일본어를 사용하며 수군대기 시작했고, 저는 이러한 급변한 분위기에 당황스러움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 칼리가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칼리가 뱉어낸 계란에서는 거의 엄지손가락만한 거대한 고추냉이가 들어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일본인 직원들은 자신들끼리 웃어대며 칼리의 불행을 비웃었고, 저는 이 장면이 어이가 없어서 그들의 일본어를 전부 번역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를 듣게 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죠. 멍청한 외국인 놈들, 그러길래 외국인 주제에 왜 규칙을 따르지 않는 거야? 건방지게 말이야. 저 늙은 과부, 너무 민폐잖아? 주는 대로 먹지 않고 억지를 부리다가 딸이 된통 당했구만. 꼴 좋다. 결국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번역을 할 틈도 없이 그들에게 영어를 구사하며 맹렬히 화를 냈고 초밥을 전부 직원들에게 던져버렸는데요. 그러자 그들은 제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듣는 눈치였음에도 자신들이 잘못한 건 알고 있었는지 그 즉시 눈을 내리깔며 스미마생을 외치더군요. 그들은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제 분노에 잔뜩 겁을 먹은 것 같았지만 결국 제가 항의를 이어나가는 도중 일본 경찰이 출동했고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식당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앞에서는 사과를 했지만 뒤에서는 신고를 한 모양이었고 일본 경찰은 외국인인 제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했기에 그렇게 저와 딸은 차별을 당하고도 그저 난동을 부리는 민폐 외국인쯤이 되어 쫓겨날 뿐이었어요. 식당에는 수많은 일본인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에 누구도 억울한 저희의 편을 들어주는 법 없이 아예 저희와는 엮이기조차 싫다는 듯 이 악물고 식사만 하고 있었고 저는 일본인들의 이러한 음습함과 개인주의에 치를 떨며 숙소로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동조차 매우 힘든 과정이었어요. 일단 칼리는 고작 5살 아이였고 버스를 타는 과정을 매우 지루하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칼리는 다리가 아프다고 칭얼거리기도 하고 얼마나 더 가야 하냐고 보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일본인 승객들은 칼리가 시끄럽다는 듯 말없이 살벌한 눈빛으로 어린 딸을 째려볼 뿐이었고 저는 그러한 일본인들의 눈빛에 소름마저 돋았는데요. 이들에겐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었고 그저 자신이 소음 없이 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본인들은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칼리를 소름 돋는 눈으로 쳐다보다가 결국 한 일본인이 버스 기사에게 가서 뭐라고 속삭이기 시작하자 버스 기사는 그 즉시 버스를 멈추고 충격적인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는 저희에게 접근하더니 도저히 믿지 못할 번역이 적힌 글귀를 보여주었거든요. 손님, 죄송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잡담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니 이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버스 회사 내규상 버스 기사인 저는 민폐 손님을 쫓아낼 권리가 있고 지불하신 버스 요금은 버스 회사 측에 문의하면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충격적인 글귀를 읽고 혹여라도 칼리가 볼까봐 황급히 그에게 번역기를 돌려주었는데요. 역시나 일본은 아날로그 국가답게 그가 내민 건 스마트폰 번역 앱도 아닌 말 그대로 번역기였고 저는 일본의 이러한 정체되어 있는 사회와 소름 돋을 정도로 배려 없는 분위기에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물론 칼리가 잘못을 한 건 맞지만 딸은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떻게 5살짜리 아이가 조금 시끄럽게 했다고 민폐라는 소리를 하며 버스에서 쫓아내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요? 결국 저는 그대로 일본에서의 하룻밤 만에 한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실 한국은 예정에도 없는 국가였지만 일본에서 가장 가까워서 비행편이 많았기에 곧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국가였거든요. 칼리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으로 다시 이동하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에도 어떠한 질문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칼리 역시도 일본의 음습하고 소름 돋는 분위기에 완전히 질려버린 모양이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여자 둘이 어떠한 사전 정보 없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약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저는 딸에게 좋은 경험만을 시켜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기에 일본만 아니면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을 하며 겁을 잔뜩 먹은 채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큰 위기를 겪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일단 아무런 정보가 없던 제가 공항 직원에게 서울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자 한국인 직원은 매우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별도의 구역으로 안내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녀가 저를 당연히 택시 정류장으로 안내해줬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급하게 한국으로 오느라 지금은 새벽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직원이 저를 왜 이런 곳으로 안내했는지 이해조차 안 갔습니다. 보통 새벽 시간에는 모든 곳이 위험해지는 게 당연하고 특히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은 우범지대라고 여겨지는 곳이거든요. 심지어 이런 새벽 시간대에 버스가 운행할 리는 더더욱 없었기에 저는 아무래도 공항 직원이 저희를 일부러 곤경에 빠뜨리려고 수작을 부린 거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저와 딸이었기에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거였죠. 결국 저는 겁에 질려 칼리를 꼭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서 곱씹어 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 눈에는 정류장에 있는 한국인들은 전부 언제라도 저를 약탈하거나 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안 그래도 일본에서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저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완전히 패닉에 빠지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웬 젊은 한국인 여성이 저희 모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왔거든요. 표정이 몹시 안 좋아 보이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외국인 친구가 처음 한국에 새벽에 도착했을 때의 일화가 생각난다며 혹시 자신의 미국인 친구와 똑같은 오해를 한 거라면 마음을 놓아도 된다며 저희를 안심시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온 제 친구도 새벽 시간에 버스를 타는 게 말이 되냐며 미국에서 버스는 해가 짐과 동시에 끊길 뿐만 아니라 새벽 버스 정류장은 우범지대라는 말을 해오더라고요. 그러나 여긴 한국이에요. 한국은 각종 국제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입증한 세계 치안순위 1위에 달하는 안전한 국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안전함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여러 치안 인프라를 형성해 놓을 수 있게 되었죠. 새벽 야간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버스가 운행되고 이 버스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발이 되어주며 한국을 밤에도 빛나는 효율적인 국가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저기를 좀 보세요. 이곳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실시간 위협 감지 및 보고를 위해 AI가 모니터링하는 360도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잖아요. 이 AI 카메라는 얼굴 인식 기술과 이상행동 감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에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을 단숨에 식별하여 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모든 버스 정류장에는 승객을 24시간 연중무휴 보안센터로 직접 연결하는 비상 알림 버튼이 있으며 평균 응답 시간은 1분 미만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당신과 당신의 딸을 아무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생활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보안시설이 없더라도 당신의 털끝 하나 건들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말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버스라니 영국에서는 낮에 운영되는 버스조차 위험해서 우범지대로 여겨지고 있고 특히나 버스 인프라 자체가 매우 형편없어서 새벽 버스는 100년이 지나도 구현해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인프라를 당연하다는 듯 구현해낸 상태였고 저는 어쩌면 한국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정말로 새벽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고 모든 한국인 승객들은 자신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금이나 실물 티켓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버스 탑승을 마쳤는데요. 일본도 대중교통 인프라는 상당히 좋긴 했지만 모든 결제를 일일이 동전으로 해야 했고 또 실물 티켓을 받는 수고로움까지 감수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틀림없이 일본보다 기술과 인프라 면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국가임이 분명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동하는 버스에 몸을 싣고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잠에서 깬 저는 문득 이 버스가 제대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재 영국에서는 버스를 상대로 한 납치나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에 더욱 불안감이 들기도 했고 특히나 딸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안전에 만전을 가해서 나쁠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혹여나 싶어 경로 조회를 통해 버스의 이동 경로를 조회해보니 버스는 지도에서 알려준 것과 완전히 다른 경로로 이동 중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또다시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버스가 왜 경로대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저는 혹여라도 칼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엄청난 긴장이 되기 시작했고 그 즉시 제게 한국의 새벽 버스는 매우 안전하다고 말해줬던 여성에게 접근해서 거의 따지듯 이 버스가 수상한 경로로 움직인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인 여성은 마치 제가 칼리를 돌볼 때처럼 거의 아기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켜주기 시작하더군요. 진정하세요. 한국의 모든 시외버스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AI 기반 최적화 경로를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검색한 경로는 낮 시간 기준 경로인 것 같네요. 낮에는 교통량이 많고 또 출퇴근 시간대에 한국 도로는 매우 혼잡하므로 내비게이션은 교통량이 적은 우회 경로를 추천해주곤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새벽 시간은 최적의 경로로 이동해도 도로가 막힐 일이 없으니 저희는 가장 빠른 경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대답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기술력과 인프라 수준은 어느 경지에까지 도달했다는 말인가? 이건 도저히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또다시 경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놀라운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과 배려심이었죠. 일단
이 심야버스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민폐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요. 이곳 버스에서 민폐짓을 하는 사람이라곤 오직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몇몇 분들은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바로 제 딸 칼리였어요. 칼리는 새벽 시간임에도 전혀 졸린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연신 언제 도착하냐며 땡깡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버스 통로를 뛰어다니며 다른 한국인들의 수면을 방해하기까지 했거든요. 물론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기겁을 하며 칼리를 말렸지만 한창 말을 안 들을 나이인 칼리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고 저는 일본에서의 차갑고 소름 돋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믿지도 않는 신을 떠올리며 제발 얌전히 좀 있으라고 빌다시피 간청했습니다. 물론 칼리는 계속해서 심야버스에서 시끄러운 행동을 지속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칼리의 민폐 행동에 보인 한국인들의 모습은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들 애들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지라는 표정을 지으며 칼리의 난동을 귀엽다는 듯 바라보기만 했고 칼리를 소름 돋는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소란 때문에 잠에서 깨더라도 또 평화로운 여정에 방해가 되더라도 상대가 아이라면 그저 수준 높은 관용의 정신으로 모든 상황을 양해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칼리 또한 그러한 한국인들의 배려를 느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 심야버스의 차창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야경만을 숨죽인 채 감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칼리는 숙소에 도착해서도 도저히 잠에 들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밖으로 나가서 한국의 야경을 감상하고 싶다며 칭얼대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딸은 안 그래도 영국에서 일본까지의 장거리 비행을 오고도 곧장 한국으로 오게 되어 시차 적응에 실패한 모양이었는데요. 그런데 버스로 이동하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한국의 환상적인 야경까지 감상한 상태였으므로 도저히 흥분돼서 잠에 들지 못하는 상태인 모양이었죠. 물론 저는 한국은 매우 안전한 국가고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범죄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 매우 수준 높은 국가인 것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여자끼리 새벽 시간에 외출을 한다니 영국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간 10분도 안 되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한 꼴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러나 저는 칼리의 고집을 도저히 꺾을 수 없었고 마침 저 또한 살면서 처음으로 보는 아름다운 야경에 매혹되었던 차였기에 그렇게 미친 짓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새벽거리에 나서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국가였고 또 매우 준비된 나라였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가끔가다 마주치는 한국인들은 어떠한 위험한 낌새도 보이지 않았고 새벽 시간임에도 어린아이와 함께 이동하는 한국인 가족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의 밤거리는 마치 나처럼 매우 환했다는 거였는데요. 한국의 밤거리가 어찌나 환하던지 저는 이렇게나 많은 가로등으로 밤거리를 비춘다면 매우 안전해지기야 하겠지만 유지비가 너무나도 많이 들 것 같다는 우려도 들었어요. 영국의 밤거리가 어둡고 위험한 이유는 수많은 가로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고 또 밝은 밤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도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영국인들은 위험한 밤에는 집 밖으로 안 나오면 되는 건데 굳이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밤거리를 밝혀야 하냐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하며 영국의 처참한 치안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이러한 밝은 거리에 대한 유지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다는 말인가?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호기심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종 AI CCTV와 가로등으로 완전한 안전이 보장된 공원 놀이터 근해에 칼리를 앉힌 뒤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높은 인프라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검색과 동시에 한국은 유럽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임을 인지하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거리마다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밝기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한 뒤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필수적인 조명시설의 경우 낮에는 태양열로 충전한 뒤 밤에는 충전된 전력으로 가동하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유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천재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 더욱 강력한 치안을 위해 설치해둔 보조적인 가로등 시설의 경우 보행자 활동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모션 감지 LED 조명으로 가동되고 있었기에 과도한 에너지 사용 없이도 밝은 경로를 보장하고 있던 거였죠. 특히나 한국의 조명에는
내장된 카메라와 비상경보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에 한국에서는 범죄가 일어나려야 일어날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한국의 모습에 까무러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영국에서 딸에게 밤에는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교육만 반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밤에도 아이들이 어떠한 우려 없이 뛰어놀 수 있으며 한국의 부모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사회와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세상만을 교육시킬 수 있다니 저는 이런 따뜻한 모습만 보고 자랄 한국의 아이들이 커서 어떤 사상과 가치관을 갖게 될지는 너무나도 뻔하다는 생각에 그저 한국이 너무나도 부러워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런 아름다운 환경에서 자랄 수만 있다면 정말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을 정도로 반드시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아무튼 저는 한국의 안전한 모습을 보고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칼리에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야경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심야버스라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기에 그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청계천으로 향할 수 있었죠. 야간에 본 청계천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일단 청계천에는 개울의 인공 폭포와 화려한 LED 조명이 물을 비추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는데요. 색색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작은 폭포는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요소를 더했고 저는 늦은 밤에도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는 한국의 안전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늦은 시간에도 청계천의 평화로운 환경을 즐기는 한국인 커플과 가족들의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이들은 어떠한 안전의 우려도 없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확실히 밤에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미래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번화한 대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고요한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외심을 느낄 뿐이었죠. 영국에서는 밤에 제대로 된 외출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칼리 또한 새벽이 이렇게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이었는지 처음 알았다는 듯 연신 한국의 야경에 눈을 못 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영국의 어른으로서 영국의 밤을 우범지대로 전락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새벽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영국인들 모두가 직접 경험하며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숙소로 돌아온 칼리는 만족스러운 여정이었다는 듯 침대에 눕자마자 잠에 빠져버렸는데요. 저는 엄마로서 딸에게 한국처럼 선진적인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속상함과 영국의 한계에 대한 좌절감 등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그렇게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며 밤잠을 설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녀는 점심쯤 일어나서 다음 날의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칼리는 일본에서 제대로 먹은 것이 없었기에 매우 허기져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저 숙소 근처의 음식점 아무 곳이나 들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게 된 숙소 근처에 있던 허름한 음식점은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셔서 그런지 영어 메뉴가 전혀 적혀져 있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했던 저는 무슨 메뉴를 골라야 할지 난감했으나 아무래도 제일 위에 적혀있는 메뉴가 가장 잘 나가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메뉴판에서 제일 먼저 적혀있는 음식 2가지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음식은 제육볶음과 닭갈비 요리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두 음식을 맛보자마자 한국의 음식 문화의 높은 수준에 경탄할 뿐이었는데요. 제육볶음과 닭갈비의 매운맛과 단맛이 완벽하게 조화된 맛은 형편없는 음식을 자랑하는 영국 요리와는 결을 완전히 달리했으며 일본의 짜기만한 음식들과도 수준 자체가 달랐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아직 어린 칼리에게는 제육볶음과 닭갈비가 너무나도 매웠다는 것입니다. 칼리는 이 음식들이 맵지만 맛은 있었는지 계속해서 두 음식을 먹으려고 시도했는데요. 그녀는 물에 담갔다가 먹기도 하고 호호 불어서 먹으려고도 했지만 결국 칼리에게 한식은 너무 매운 존재인 모양인지 칼리는 반찬으로 나온 콩나물과 시금치 무침 그리고 계란말이만 건드릴 뿐이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 무료 반찬으로 나온 음식들도 꽤나 수준이 높았지만 저는 엄마로서 딸이 메인 요리를 통 먹지를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본에서의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섣불리 다른 음식을 추가적으로 주문할 엄두는 나지 않았죠. 일본에서처럼 이곳 식당의 한국인 할머니 또한 왜 주문을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하냐며 음식에 이상한 짓을 한다면 그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 닭갈비와 제육볶음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지만
그냥 음식을 전부 남기고 다른 음식점에서 새로운 메뉴를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 순간 칼리의 식사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던 할머니가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번역 앱을 들이미는 거 아니겠어요? 딸이 통 음식을 못 먹네. 어린아이가 먹을 음식이므로 최대한 안 맵게 요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맵게 느껴지는가 보구나. 제육볶음과 닭갈비 대신 새로운 음식을 가져왔으니 이거라도 먹여봐. 그러면서 할머니는 불고기 요리와 음료수, 그리고 계란찜 등 메인 요리를 비롯한 추가적인 음식들을 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할머니는 이러한 음식들에 대한 비용을 전부 받을 것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배려와 관용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칼리 또한 한국인 할머니의 이러한 배려가 감사했는지 일본에서 차별과 무시만을 당하며 풀이 죽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할머니가 내오신 불고기와 계란찜을 단숨에 먹어치우는 놀라운 식성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로 칼리는 한식을 먹을 때만큼은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닌 마치 성인 남성이 식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 정도로 왕성한 식욕을 보여주었고 딸은 불고기와 계란찜을 전부 처리한 뒤 물에 적신 닭갈비를 어떻게든 먹으려고까지 시도하는 등 작은 체구에 걸맞지 않은 어마어마한 식성을 보여주었죠. 아무래도 수준 높은 음식은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모양인지 저 또한 이곳 식당에서 더할 나위 없는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결국 3가지의 메인 요리와 갖가지 반찬들을 전부 비운 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산을 하기 위해 이동했을 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희는 2가지의 메인 요리와 더불어 할머니께서 추가적으로 내오신 음료수와 메인 요리 1개, 그리고 계란찜과 반찬 리필까지 제공받았지만 할머니는 그러한 추가 요금을 전혀 책정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 할머니가 연로하신 탓에 깜빡하고 계산을 잘못하셨구나 싶었고 그렇게 번역 앱을 들이밀며 추가적인 음식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셨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할머니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무슨 애들 먹인 걸로 돈까지 받아? 어린아이가 음식이 안 맞아서 굶고 있으면 어른 입장에서 아이를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냐? 나 또한 어렸을 때 밥을 굶고 있을 때면 동네 어른들이 없는 살림에도 음식을 나눠주곤 했고 또 딸을 키우고 손녀까지 키워본 사람 입장에서 밥을 굶고 있는 아이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아. 한국은 이런 걸로 돈까지 받을 정도로 무정한 국가가 아니고 이건 내가 아이를 위해 주는 선물이니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 아니, 도대체 이 할머니는 어떻게 남의 아이를 위해 적자까지 감수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극심한 개인주의 문화권인 영국에서 자란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그렇게 할머니께 억지로라도 돈을 쥐어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할머니는 급기야 화까지 내시더니 한국에서 이런 걸로 돈을 받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번역 앱까지 건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조용히 식당에서 나올 뿐이었습니다. 칼리는 이러한 호의를 이해하기엔 아직 너무도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지 일본에서의 침울하고 눈치만 보던 모습과는 다른 매우 활발한 모습만을 보이며 한국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한껏 즐겼는데요. 저는 이런 나라야말로 진정한 사람 사는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연히 오게 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칼리와 함께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정말 아이 키우기에 최고의 국가였고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 남자는 작아서 싫다며 실망하는 반응을 보이는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 남자에 대한 은밀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로산나라고 합니다. 저는 요식업 브랜딩 사업으로 꽤나 성공한 아빠를 둔 덕분에 남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공한 아빠를 둔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 아니냐고 묻곤 하지만 제 인생을 돌이켜본다면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저 또한 아빠의 성공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벅찰 정도로 엄한 교육을 하시며 저를 속박하셨거든요. 로산나, 중학교 때의 공부가 가장 중요한 거 알지? 지금 뒤처지면 그대로 끝인 거야.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때도 늘 저를 구속하셨고, 연애나 친구들과의 만남은 나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제가 공부 외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했죠. 정말로 저는 한국 드라마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이러한 지옥 같은 구속을 도저히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시청해온 한국 드라마를 보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 이러한 한국 드라마 때문인지 저는 자연스레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아빠 몰래 로마에서 열린 한국문화 경연 행사에 참여했다가 한국 남자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실망스럽게도 그의 외관은 분명 제가 알던 한국 남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명 드라마 속의 한국 남자들은 세련된 외모와 큰 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탈리아 남자들보다 훨씬 매력적인 아우라를 뽐내고 있었는데, 제게 접근한 한국 남자는 촌스러운 외모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여성 평균 키는 넘을까 하는 작은 키에 어깨는 좁은데 배만 툭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특히나 TV 속의 한국 남자들은 옷도 잘 입고 매우 깔끔한 이미지를 자랑했지만, 제게 접근한 현실 속의 한국 남자는 생매치가 전혀 안 된 촌스러운 스타일에 그마저도 옷에 빨간 국물을 군데군데 묻힌 상태였고, 머리는 대체 언제 감고 안 감은 건지 머리는 기름투성이에 지독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한국 남자를 정말로 좋아하는 점은 바람둥이의 입만 번지르르한 이탈리아 남자들과는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면모와 깊은 배려심이었기에, 이러한 한국인 특유의 아름다운 내면을 기대하고 그가 청하는 식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저는 뭔가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는 분명 한국인이라면서 저를 웬 중식당으로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렇게나 배려심 깊던 한국 남자는 어디 간 것인지 그는 저와의 상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그가 주문한 음식은 죄다 기름지고 너무 짜서 먹기 힘든 음식들 뿐이었고, 이건 첫 만남 자리에 어울릴 만한 음식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한국 남자는 쩝쩝 소리를 내며 음식의 기름을 옷에 질질 흘리면서까지 식사에만 집중했고,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더욱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여긴 분명 중식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의도 없이 시킨 음식 중에는 한국 음식인 삼겹살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러한 모순에 이곳은 분명 중국인이 운영하는 정통 중식당이라더니 왜 한국 음식인 삼겹살을 판매하는 거냐며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은 그 즉시 누나를 사정없이 불아리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소국인 이탈리아 출신 아니랄까봐. 당신은 역사도 모르는 근본 없는 인간이란 말이야? 삼겹살은 중국의 전통 음식으로 한국이 중국 음식인 삼겹살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음식이라고 우기는 것일 뿐이야.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라는 민족은 근본이라는 게 없어서 중국의 모든 전통을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기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는 삼겹살 쌈을 싸더니 그대로 쌈을 베어 물며 두 입에 걸쳐 삼겹살 쌈을 나눠 먹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동안 삼겹살 쌈은 한 입에 전부 먹어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의 행동에 꽤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왜 한국인인데 삼겹살 쌈을 그런 식으로 먹는 거냐며 한국 드라마를 통해 곁눈질로 배웠던 한국어로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한국어를 못한다며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인 나라로 한국인들은 한국의 공용어인 한국어와 중국어 중에 선택해서 배울 기회가 주어지기에 자신은 여느 한국인들처럼 중국어를 선택해서 중국어밖에 못한다는 말을 건네오더군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근본이 없는 국가였나 싶어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한국 드라마는 전부 중국 경극을 그대로 따라한 거였고, 이들의 음식과 문화, 그리고 국가의 근본 자체도 전부 중국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정과는 별개로 저는 이 한국 남자와의 식사로 인해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배려심도 깊은 한국 남자는 전부 다 드라마 속의 헛된 이미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가 입에 있는 밥알을 채 씹지도 않고 말을 하다가 그의 입속에서 나온 음식물이 제 얼굴에 튀게 되었을 때
그의 입냄새와 섞인 구역질 나는 악취와 침이 뒤섞인 밥알의 뜨끈한 온기를 느끼게 된 저는 그 즉시 기겁을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튀긴 밥알이 묻은 피부는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냄새가 전혀 빠지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이나 한국인의 지독한 구취를 맡아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드라마 따위를 쉽게 믿은 바보 같은 제가 치러야 할 대가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듯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 저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전부 접어버렸습니다. 역시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었고, 한국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국가일 뿐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남은 대학생활 내내 한국 드라마나 문화는 쳐다도 보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아빠의 회사의 인턴 자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빠는 요즘의 국제적인 트렌드는 바로 아시아라며 저를 아시아 담당 부서로 배정하셨고, 그렇게 저는 한국과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사들과 소통하며 일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나 형편없는 줄 알았던 한국 협력사들은 매번 최고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일체의 시간도 어기지 않는 정시성을 자랑했으며 책임감이 상당했기에 저희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했고, 이들은 한국인들은 매우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물론 저도 한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국인들은 분명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지만, 저번에 있었던 한국 남자와의 식사 때의 일이 계속 생각나서 이러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전부 가식일 뿐이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인 한국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의 본색을 드러내며 뒤통수를 칠 게 분명했죠.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대한 반감만 키워가던 어느 날, 저는 길을 걷다가 한 허름한 한식당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한국에 대한 배신감과 반감을 고려한다면 저는 분명 그곳 식당에 들어가선 안 됐습니다. 어차피 한식은 전부 중국 음식을 훔쳐온 건데 제가 왜 구태여 중식당이 아닌 한식당에 가겠어요? 그러나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받았고, 그렇게 홀린 듯 한식당에 입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식당에 입장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주인은 분명 동양인이었고, 한식을 판매하는 것을 보니 그는 한국인이 틀림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 남성은 제가 전에 봤던 한국인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특징을 갖고 있더군요. 일단 외모부터 이 남성은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인 배우들처럼 엄청나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확실히 뭔가 동양과 서양을 오묘하게 섞어놓은 듯한 세련된 느낌이 나게 생겼는데요. 또한 그는 웬만한 이탈리아인보다 키가 컸으며 덩치도 동양인이라기엔 너무나도 다부졌죠. 정말로 그는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인들의 특징과 어느 정도 닮아 있었으며, 이건 제가 만났던 한국 남자와는 종족 자체가 다른 느낌마저 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한국인만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국적을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은 은수라고 밝힌 그 남성은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대답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충격적인 대답에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꼈지만 이내 그는 분명 이탈리아 혼혈일 거라며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국 남자를 고려해본다면 한국인이 저렇게 생겼을 리는 절대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제 자기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이곳 한식당에서는 제가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일단 이곳 한식당의 한식 요리는 이탈리아인들에게 꽤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식당에는 많은 이탈리아 가족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은수 씨는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용 식기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보조좌석까지 준비해주며 그야말로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애초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노키즈존 식당이 많을 만큼 이탈리아는 남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국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 한식당만큼은 오히려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별도의 장비까지 구비해놓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아무래도 이곳 한식당이 인기가 많은 이유도 이러한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 감탄과는 달리 저는 곧 매우 실망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는데 은수 씨는 음식 대신 식혜라는 한국 전통 음료 하나를 내왔거든요. 사실 이건 그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의 행동을 좋게 보려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과 관련이 있는 놈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노리는구나 싶어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식으로 식전빵 등 여러 음식들을 끼워 파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은 마치 서비스 음식이냥 테이블에 세팅이 되지만 사실 이건 주문과는 별도로 판매하는 음식으로 만약 이러한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나온 음식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즉시 그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은수 씨는 어린이 전용 좌석 등으로 배려를 해주는 척하며 손님들을 방심시킨 뒤 이러한 끼워 팔기 음료로 사람 뒤통수를 때리며 돈을 벌어왔던 것이 분명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식혜 음료를 거절하며 이건 제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므로 마시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쯤 했으면 그가 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반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이건 자신이 직접 만든 식혜이므로 한번 맛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분명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척하지만 결국 주문서에는 이러한 음료의 값을 전부 청구할 게 분명했고 이건 이탈리아에서 너무나도 성행하는 방법이기에 제가 이런 허접한 방법에 속아 넘어갈 리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짜란 절대로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식탁에 놓인 식혜는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달콤한 냄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고 결국 저는 한번 속아주자는 마음으로 식혜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말았죠. 물론 저는 결국 당했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맛은 좋았기에 불평 없이 돈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인생 최고였던 불고기 정식까지 전부 먹은 뒤 계산을 하려고 보니 계산서에는 식혜에 대한 금액 청구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해 질문을 건네자 은수 씨는 놀라운 답변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혜는 그저 제가 손님들을 위해 맛보기로 제공한 것이므로 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이러한 서비스 음식이나 음료들이 자주 제공되곤 하고 이곳은 한식당이므로 철저히 한국의 문화대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이익보다 손님들과의 관계를 더욱 추구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돈만 밝히는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고 특히나 저는 한국은 모든 것이 가짜인 비열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한국의 뜻밖의 모습에 더욱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 한식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곳 식당의 음식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정겨운 분위기는 제가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식당으로 향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곳 한식당에 들를수록 저는 계속해서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수 씨는 계속해서 식전 요리 개념으로 무료 맛보기 음식을 제공했는데 가볍고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에 참기름을 살짝 뿌린 간장 양념 두부 요리나 제철 해산물로 만든 바삭하고 풍미가 뛰어난 미니 해물파전, 그리고 가볍고 편안하여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된장국 등 그가 제공하는 무료 요리의 퀄리티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듯 은수 씨가 계속해서 무료 맛보기 음식을 제공할수록 손님들은 자신들이 주문한 메뉴 이외에도 맛보기 음식을 통해 먹은 요리들을 추가적으로 주문하기 시작했죠. 저 또한 이러한 맛보기 음식에 홀려 예정에도 없던 주문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의 식당들은 이러한 맛보기 전략을 이용하는 게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신메뉴를 출시하면 서비스 명목으로 음식을 끼워서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레 신메뉴를 홍보하는 거죠. 이건 호의를 베풀면서도 자신도 이익을 얻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었고 저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문화구나 싶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국은 정말 천재적인 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은수 씨의 식당에 자주 들리게 되면서 은수 씨와의 사이도 매우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저는 은수 씨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은수 씨의 한식당에 있는 삼겹살 메뉴를 구실로 말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와 식사를 했던 한국 남성에 대한 일을 말해주며 도대체 뭐가 한국의 진실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은수 씨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인 것 같네요. 일단 한국인이라는 사람이 상추쌈을 2번에 걸쳐서 나눠 먹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모름지기 한국인이라면 쌈이 너무 커서 내용물이 전부 밖으로 튀어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한 입에 상추쌈을 처리하곤 하거든요. 또한 저는 한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지만 그런 수준 낮은 식탁 매너를 보여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식탁의 절에 대해 교육을 시키기에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한국의 공용어가 중국어라는 헛소리는 대꾸할 가치도 없고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한국의 음식과 의복 등 한국 문화를 자꾸만 베끼면서 열등감을 드러내는 건 오히려 중국이에요. 그들은 분명 꽤 역사 깊은 문화를 가졌었으나 그들 스스로 모든 것을 불태우면서 결국 중국의 문화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한국에 들러붙어서 한국의 문화를 야금야금 뺏어오려고 하는 거죠. 당신과 식사를 하게 된 중국인이 한국인 행세를 하며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을 좀 보세요. 그가 처음부터 중국인이라고 밝혔다면 당신은 그와 식사조차 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고 그건 모든 이탈리아 여성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이렇듯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극한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인의 본성이고 당신이 겪은 일이야말로 중국의 열등감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간 중국인에게 속아 그렇게나 좋아했던 한국을 몇 년간이나 멀리했으며 심지어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며 한국을 싫어하기까지 한 셈이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은수 씨는 혼혈이 아닌 토종 한국인이었으며 그는 자신은 한국인치고 잘생기거나 키가 큰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그야말로 한국 드라마는 전혀 과장이 없었던 셈이었고 한국 남자들의 우월한 겉모습은 전부 사실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우연히 그의 나이가 40대 중반이라는 놀라운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는 아무리 봐도 20대 후반쯤으로 보였기에 저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한국인의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리 한국을 싫어하게 되었다고 해도 한국 남자라는 취향만은 한결같았는데요. 그리고 키가 크고 체격도 다부지며 얼굴도 세련되게 생긴 은수 씨는 분명 제 취향에 딱 들어맞는 남자였고 심지어 지금은 한국에 대한 오해도 전부 풀린 상태였기에 저는 그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은수 씨는 진지한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은수 씨의 돈보다는 인간적인 정과 신뢰를 더욱 우선시하는 모습은 분명 서구권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모습이었고 결국 그의 겉모습과 내면 모두 제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당연히 아빠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아빠였기에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고 또한 그 남자친구가 아빠와도 별로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40대 후반이라면 아빠는 더더욱 날뛸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 아빠는 회사에 운명을 걸고 초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공지를 내려왔습니다. 바로 아빠는 이탈리아 전역에 고급 중국 레스토랑 체인점을 동시다발적으로 내겠다고 선언해왔는데요. 아빠는 연이은 요식업 프로젝트 성공으로 인해 자신감이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었고 이번에 그동안 벌어뒀던 돈을 전부 투자함으로써 아예 이탈리아 요식업계를 전부 집어삼켜버리겠다며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사실 아빠의 이러한 자신감의 근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는 중국 정부의 비밀스러운 제안을 받았고 만약 중국 레스토랑을 통해 중식을 전 세계에 홍보해준다면 이에 대한 상당한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했거든요. 그야말로 중국은 뒤에서 돈을 풀면서까지 전 세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사업가인 아빠는 중국이 뭐라 하든 그저 돈만 벌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중국 정부의 제안을 덥석 물었던 거였죠. 그러나 중국 정부가 아무리 사업 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해도 그건 그저 자금 중 일부일 뿐이었고 아빠는 정말로 회사의 분수에 맞지 않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드는 프로젝트를 계획했으므로 만약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게 된다면 그동안 아빠가 피땀 흘려 세워놓은 회사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에 더해 아시아 담당을 맡아 중국인들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중국과 연관된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생기기 마련이고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몸소 느꼈기에 그 즉시 위험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빠를 뜯어말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아빠는 그저 저를 애송이 취급하며 제 개인적인 직감만 믿고 거대한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되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 이탈리아의 중국인 이민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중국 레스토랑 체인점은 분명 이러한 수요를 전부 끌어들일 것이고 심지어 중국 정부까지 자금을 지원해준다니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며 제 우려를 무시했죠. 그렇게 아빠는 프로젝트를 강행했고 중국 정부의 조건대로 중국풍을 살리기 위해
모든 직원은 중국인으로 고용하고 식재료 납품도 전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맡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중국으로 번복된 기괴한 중국 레스토랑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탈리아 내 중국인 이민자들의 숫자는 엄청났고 또 이탈리아인들은 미식의 국가 출신답게 음식에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기에 중식에 호기심을 갖고 아빠의 레스토랑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급반전되는 데는 채 1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식은 불량식품 같은 존재라 도저히 고급화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이탈리아 내 중식당의 존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중식당을 찾는지부터 이해했어야 했죠. 중식은 매우 짜고 기름져서 조금만 먹어도 물리고 배부르기에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다는 메리트의 중식당을 찾는 거였고, 그렇게 영양가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기름진 중식으로 굶주린 배를 채웠던 거였습니다. 즉, 이탈리아인들은 애초에 맛이나 분위기 때문에 중식당을 찾는 것이 아니므로 중식당 고급화라는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던 거였죠. 불량식품을 그럴듯한 접시에 올려놓는다고 해도 그게 고급 음식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상대는 음식에 그 누구보다 진심인 이탈리아 사람들이었기에 중식의 한계를 빠르게 눈치챈 이탈리아인들은 그 즉시 중식당에 대한 발걸음을 점점 끊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고객 감소에 더해 중식당 내부적인 문제까지 터지기 시작했죠. 중국 정부와의 계약사항이자 컨셉을 살리기 위해 고용한 중국인 직원들은 매우 나태하고 불친절했으며 심지어 손님을 상대로 사기까지 스스럼없이 쳐댔는데요. 그들은 이탈리아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정가의 2~3배 가격을 청구하는 숫자 장난질을 쳐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항의를 하면 그제야 실수인 척 정상적인 청구서를 가져다 줬죠. 물론 잔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손버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손님들이 잔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야지만 그제야 잔돈은 팁으로 남기는 줄 알았다며 너스레를 부렸고, 결국 안 그래도 사람들이 찾지 않는 아빠의 레스토랑은 이러한 중국인 직원들의 장난질 때문에 더욱 심각한 적자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직원들의 가장 충격적인 행동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들은 생수를 주문한 고객들에게 몰래 수돗물을 제공했다는 거였는데요. 이들은 손님이 주문한 생수는 자신이 몰래 챙기고 대신 수돗물을 제공함으로써 소소한 이익을 얻고 있었고, 유럽의 수돗물은 석회수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좋지 않기에 이러한 수돗물을 마신 손님들은 배탈이 나고 병에 걸려서 아빠의 레스토랑은 상당한 이미지 손실과 소송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믿었던 중국 정부가 아빠를 배신했다는 거였습니다. 분명 상당한 투자금을 지원해 줄 거라고 했던 중국 정부는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내 기존에 약속했던 대금의 10%만 지불한 채 의도적으로 아빠의 연락을 회피해버렸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했고, 이렇듯 예상치도 못한 말바꾸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나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빠의 프로젝트는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괴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빠는 꽤 규모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한 초대형 프로젝트답게 적자폭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결국 아빠의 수십 년 동안의 성공은 대실패 한 번에 완전히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버렸죠. 정말로 아빠는 저희 집이었던 대저택과 고급 차량도 전부 팔고 집도 없어서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대로라면 저희 가족의 운명은 끝장이었고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아 질식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은수 씨의 한식당이었죠. 은수 씨의 한식당은 분명 이탈리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만큼 뛰어난 맛과 융통성이 있었고, 특히나 은수 씨가 한국에서 그대로 들여온 사업 전략은 분명히 천재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한식은 최근 들어 이탈리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심지어 한식은 채소와 고기 등을 모두 사용하며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기에 고급화에 더불어 저렴한 요리까지 전부 소화가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중식당에서 한식당으로 컨셉을 바꾸는 것은 같은 아시아풍이라는 점에서 고객들에게 그다지 큰 혼란을 주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아빠의 중식당 컨셉을 왜 한식당으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밤새 작성해서 그대로 아빠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아빠는 노발대발하며
이름도 없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무명 셰프를 어떻게 믿고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게 하냐며 제 말을 무시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빠를 보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일침을 가했죠. 그래서요? 그러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은 있고요. 현재 프로젝트의 대실패로 인해 투자자들도 전부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1개월도 안 돼요. 1개월 안에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더는 자금이 남지 않게 돼서 우리 모두 끝이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없는 셰프라뇨? 은수 씨는 각종 한식 자격증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고급 양식 자격증을 취득했을 뿐더러 한국에서 꽤나 이름 날리는 요리사였지만 한식의 세계화라는 목표로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탈리아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탈스럽고 예민한 사람들로 한국인들을 만족시킨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니 한국 시장을 접수했던 경험이 있는 은수 씨는 분명 이탈리아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빠도 처음에는 무명이었던 것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 아빠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준 덕분에 아빠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거고 이제는 아빠 또한 누군가에게 투자를 할 때예요. 제 주장에 아빠는 많은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제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아빠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또한 그 사실을 잘 알았는지 아빠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프로젝트 전면 수정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모든 정권을 은수 씨에게 위임하고 그야말로 망해가는 회사의 모든 운명을 은수 씨의 능력 하나에 걸었죠. 역시나 한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해본 은수 씨답게 은수 씨는 지휘봉을 잡자마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은수 씨는 모든 직원을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과 한국인 교민들로 교체했는데요. 그리고 한식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 모든 손님에게 맛보기용 요리를 제공했죠. 이러한 은수 씨의 전략은 은수 씨의 한식당이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맛보기 음식을 통해 한식에 대한 호기심을 느낀 이탈리아 고객들은 저희의 한식당에 재방문하며 높은 충성도를 보여주었거든요. 이건 중식을 맛본 뒤에는 절대로 재방문을 하지 않던 손님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이러한 즉각적인 결과에 아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은수 씨의 전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수 씨는 분명 일부 한식들은 이탈리아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해진 것이 맞지만 아직도 한식을 익숙지 않아 하고 특히나 음식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탈리아인들의 특성상 한식 자체의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은수 씨는 천재적인 메뉴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한식과 이탈리아 요리를 섞은 퓨전 요리였죠. 일단 불고기 라비올리는 중년의 이탈리아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양념된 불고기 소고기, 잘게 썬 파, 그리고 양파로 속을 채운 라비올리는 가벼운 간장 소스와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제공되었는데요. 라비올리와 부드럽고 양념된 불고기는 담백한 간장 소스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을 선사했고 소고기를 감싸는 섬세한 이탈리아 파스타는 식감을 높여줌으로써 한국의 풍부함과 이탈리아의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외국 음식에 대해 보수적인 이탈리아 사람들조차도 이렇듯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수 씨의 퓨전 요리를 맛본 뒤 한식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곤 했는데요. 은수 씨는 한식은 전통이 깊고 조화를 그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요리기에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또 어떤 음료나 술과 함께해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요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식의 조화를 잘 엿볼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김치 리조또였습니다. 다진 김치, 파마산 치즈, 약간의 크림을 곁들인 가벼운 닭고기 육수에 조리한 김치 리조또는 파마산이 풍부한 리조또의 크리미한 식감이 매콤하고 톡 쏘는 김치와 아름답게 대비되어 풍부함과 산미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뤘는데요. 은수 씨는 여기에 바삭한 판세타를 추가하여 짭조름한 바삭함을 더했기에 이러한 복합적인 식감과 맛을 가진 김치 리조또는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정도로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갈비 라자냐는 또 어떻고요? 부드럽고 양념된 갈비 소고기는 클래식한 이탈리아 라자냐층의 독특한 달콤하고 고소한 깊이를 더해주었고 특히 갈비의 부드러운 가장자리와 모짜렐라 및 베샤멜 소스의 조합이 고급스러운 풍미를 만들어냈는데요. 심지어 갈비는 치아가 약한 노인들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웠기에 갈비 라자냐를 맛본 노인들은 하나같이 치아 때문에 도저히 먹지 못했던 고기 요리를 드디어 먹어본다며 엄청난 환호의 반응을 보냈죠.
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의 매출을 책임지는 의외의 요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김치 마르게리타 피자와 떡볶이 뇨끼였죠. 이 요리들은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김치의 매콤한 톡 쏘는 맛이 크리미한 모짜렐라와 신선한 토마토 소스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김치 마르게리타 피자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나 좋아했고 부모님들도 김치의 건강적인 효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아이들을 위해 거리낌 없이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뇨끼는 또 어떻고요? 뇨끼는 매콤하고 감칠맛이 풍부한 고추장 소스를 흡수하여 한입 한입에 풍미를 가득 채웠고 떡볶이 뇨끼 요리는 특히나 여자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듯 어렸을 때부터 한식의 맛을 들인다면 이들은 자라나면서 한식에 더욱 익숙해지며 한식을 계속해서 소비할 수밖에 없어서 한식의 세계화에 큰 도움이 될 테고 특히나 당장에도 이 젊은 세대들은 김치 마르게리타와 떡볶이 뇨끼를 맛보기 위해 자신의 부모님을 한식 레스토랑에 끌고 온다든지 포장 주문을 통해 큰 매출을 가져다 준다든지 하며 많은 이익이 되어 주었죠. 물론 정직하고 성실한 한국인 직원들 또한 고객들에게 더욱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하나같이 친절한 인사와 응대로 손님들을 기분 좋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한국인들 특유의 빠른 서빙은 느릿느릿 군뱅이 같을 뿐더러 꼼수를 써대는 중국인 직원들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저는 언제 한 번은 한국인 직원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빠릿빠릿 행동해봤자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성이 안 찬다며 씩 웃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성실하며 책임감 넘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레스토랑이 바쁠 때면 야근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중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게으름뱅이 이탈리아인들과도 대조되는 한국인들의 성실한 근로 모습에 박수를 보낼 뿐이었어요. 그렇게 이러한 은수 씨가 전권을 잡고 운영하는 한식당은 한 달 만에 엄청난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 치던 매출은 한 달 만에 완전한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고 이러한 대변화에 마음을 돌렸던 투자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추가 투자를 약속하며 아빠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아빠는 은수 씨에게 레스토랑 체인점에 대한 경영자 자리까지 제안하시며 그야말로 전례 없는 파격 제안을 하시기도 했죠. 그러나 은수 씨는 자신은 경영자가 아니라 요리사로 성공하고 싶다면서 그러한 일생일대의 기회를 겸손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역시나 한국인에겐 돈보다 더 중요한 신념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빠도 이러한 은수 씨를 매우 좋게 봤는지 은수 씨를 하나의 직원이 아닌 아빠의 회사를 살려준 은인이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인생 친구의 느낌으로 은수 씨를 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아빠의 은수 씨에 대한 호감의 순간이 곧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저와 은수 씨와의 관계를 폭로해버렸습니다. 아빠는 마치 기절이라도 할 것처럼 엄청나게 당황해 하시더니 은수 씨가 40대 후반의 나이라는 점을 듣고는 그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아빠는 그래도 바람둥이의 게으름뱅이인 이탈리아 놈들보다는 능력있고 성실한 한국 남자가 훨씬 낫다며 저희의 사랑을 전폭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레스토랑 체인점 경영, 그리고 은수 씨는 요리 및 신메뉴 개발을 맡아서 저희는 성공적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빠 또한 은수 씨의 공로를 높이 사서 은수 씨의 목표인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함께 힘써주기로 약속하신 상태기에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